네, 뉴욕 증시의 특징적인 움직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뉴욕 시간인데요.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이 중국이 계속 맞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의 중국 대리기가 계속된다고 좀 들었어요. 이 전기차에 이어서 철강 그리고 풍력까지 때린다고 하는데 어떤 이슈가 좀 있나요? 네,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향후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느냐를 결정짓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중 갈등 또 문제인데 여기에 유럽연합까지 가세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유에서요,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자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먼저 보조금을 받은 다음에 유럽에 진출하면서 또다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적인 보조금을 받는다. 그거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를 규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산업 분야가 추가적으로 철강과 풍력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는 유럽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요, 오는 20일 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정부와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서 상계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계 조사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수출국이 특정 산업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가격 경쟁력을 너무 높인 바람에 결국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계 관세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유럽연합이 얼마나 강한 규제를 갈 것인가에 놓고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규제가 시작될 경우 이 조사 기간은 약 13개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1년 넘는 기간 동안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즉 중국 측에 보복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빠르게 또는 봉합될 수 있느냐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철강 산업에 대한 유럽 기업들의 보호를 위해서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제는 풍력 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중국산 풍력 발전 장비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부분은 중국 기업들의 풍력 터빈 제조 업체들이 불공정 보조금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 보니까 유럽연합에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계속 떨어진다는 겁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요. 다시 또 유럽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을 유럽 기업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 세계 풍력 발전 시장의 3분의 2가량이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요. 세계 49개국에 이러한 중국의 풍력 제조 기술들이 수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자국 보호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유럽연합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것인데요. 미국과의 갈등 역시 그 분위기가 심각해졌다가 조금 완화되었다를 반복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만약에 유럽연합과 중국과의 갈등이 부각될 경우에는 유럽연합과 손을 잡고 있는 미국과의 갈등 또한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예민하게 지켜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세계 영향이 어떻게 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 최고의 호황기를 보냈던 명품 시장이 최근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들었거든요. 루이비통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자, 이제 루이비통 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실적을 놓고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명품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기간에 안 좋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비가 계속 줄었었고요.
코로나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실적의 회복, 판매량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명품 시장도 생각보다 실적이 좋을 것이고 위기감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본 중국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이 루이비통 그룹의 실적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일본을 뺀 아시아권 성장률이 34%에 달했다라고 34%에 달했었으나 이게 한 분기 만에 11%로 급감했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을 뺀 아시아라는 게 대부분이 중국 시장을 가리킵니다. 중국 시장의 소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의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결국에는 명품 기업들의 실적과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전 세계 명품 시장의 3분의 1 이상이 중국에서 매출이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 확산되면서 중국에서의 매출 규모는 10에서 20%까지 줄어든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2022년 3분기에 LVMH의 중국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하면서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이러한 중국 시장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올해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버렸다라는 것이 현재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진 것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도 명품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고요. 당연히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 소비자보다는 임의 소비재, 특히 명품 소비 같은 거는 가장 먼저 줄어드는 소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시장까지 어려움이 계속 더해지고 있다는 점은 이 루이비통 실적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라는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루이비통 그룹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다른 명품 기업들에게도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다뤄졌던 이슈 자체가 또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갈등이었는데 이 명품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유럽 기업들과 또 중국 시장과의 또 연관성, 호혜 관계가 또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유럽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유럽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